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무렵이면 이따금씩 떠오르는 사연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30대 중반 시절, 저는 직장 내 커플이었던 신랑과 막 결혼 준비를 시작했던 참이었어요. 신랑은 집안의 막내답지 않게 생각이 무척이나 진중한 데다가 듬직하기까지 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신랑의 손위 삼형제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시어머니는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반면에 잘난 삼형제는 상류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소 묘한 시댁의 분위기였어요. 먼저 첫 번째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시어머니는 삼형제에게는 비싼 과외니 학원이니 뒷바라지하고 잘 가르쳐서 명문대까지 떡하니 졸업시켜 놓았으면서도 어쩌면 가장 마음 쓰일 늦둥이인 막내 신랑에게는 학원은커녕 대학 등록금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 대우 속에서도 신랑은 혼자 죽어라 공부한 끝에 명문대인 에스테에 당당히 합격했지만 결국 등록금 문제로 인해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는 대학을 선택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걱정은 시어머니가 자식 차별하는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시형제들도 걱정이기는 마찬가지였죠. 사실 오히려 이쪽이 더 복잡한 문제였어요. 시어머니의 뒷바라지 덕분에 에스테를 졸업한 시형제들은 소위 사자 직업을 한 자리씩 꿰찬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 잘난 시형제들과 동서들은 평범한 직장인인 제 신랑을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어렵게 자란 늦둥이 막내를 감싸지는 못할 망정 4년째 겨우 졸업한 무식한 놈 취급하지를 않나. 사자 직업을 갖지도 못한 집안의 수치라고 해대지를 않나. 에스테 동문인 형제들끼리 가족 외식을 하겠다면서 신랑에게 먹다 남은 잔반으로 비빔밥이나 해먹으라고 희죽거리던 날에는 제 치가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저의 두 번째 걱정은 당연히 시형제들의 인성 문제였죠. 그렇게 저는 걱정 속에서 상견례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뜻밖에도 저와 친정 부모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걱정 많았지? 서운한 마음도 많았을 테고. 네? 형제들은 번듯하게 키운 것 같은데 막내인 내 신랑한테는 그러지 못한 이 시애미가 말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어머님이 아들 자식 편애하는 사람일까봐 혹시라도 그렇다면 앞으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컸죠. 막내 동생을 쭈그리 취급하는 시형제들의 모습도 조금 걱정이었고요. 조금 많이요. 미안하다. 미안해. 그게 다 내 업보란다. 내가 우리 막내를 그렇게 내몰고야 말았어. 업보라뇨? 지금이야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라지만 한때 우리 집안은 떵떵거리며 살고도 남을 만큼 큰 부잣집이었단다. 얘기는 가끔 들어서 알아요. 신랑 말로는 자기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늦둥이가 국민학교 몇 학년 때던가? 암튼 그 무렵이었으니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IMF가 터졌어.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아있던 내 시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단다. 아, 네.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사연은 갑작스런 IMF 사태로 인해 사업에 실패한 시아버님은 충격으로 비명횡사하셨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사업 빚까지 떠안고야 말았어요. 그 빚을 갚느라 막내 아들에게는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대요. 또 그 바람에 시댁이 잘 나가던 시절에 성장한 삼형제들과 IMF 세대인 제 남편의 삶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야 말았고
그 차이가 쭉 이어져 잘난 삼형제들이 제 남편을 무시하면서 살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연을 털어놓은 시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연신 사과했어요. 막내를 다른 형제만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 막내가 다른 형제들만큼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내 평생의 한이고 막내를 향한 미안함이란다. 어머님, 차라리 거기서 끝났으면 조금이나마 나았을 것을. 이를 어쩌니 내 업보를 너에게까지 떠안겨주게 생겼는데, 그래서 시애미랍시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너에게 너무 죄스럽고 염치가 없구나. 어머님, 전 괜찮습니다. 힘들었던 사정도 전부 다 이해하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한 걱정을 접었어요. IMF 때 무너진 집안이 한둘도 아니고 돈 때문에 결심한 결혼도 아니었던 데다가 신랑에게 뒷바라지를 해야 할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왔던 사정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시어머니의 인품을 보아하니 집안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신랑에게도 형제들과 똑같은 뒷바라지를 베풀었을 분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인품 딱 하나만 믿고 결혼을 다시금 결심하게 되었어요. 잘난 척 유세나 떨어대는 시형제들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신랑을 제 손으로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난 바로 직후부터 저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시형제들과 맞서기 시작했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저기요, 셋째 아주버님, 듣자 하니 말이 너무 지나치네요. 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못 배운 혈육 집 밖에 내놓기 쪽팔리다뇨. 행여라도 어디 가서 한 식구라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뇨. 생판 남한테 하는 소리라고 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판에 그게 지금 막내 동생한테 할 소리냐고요. 그러는 재수씨는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안 드는 모양이죠? 왜 남의 집 일에 함부로 간섭하고 그럽니까? 남의 집 일이 아니니까 이러죠. 제 남편 일이고 저도 엄연히 이 집 식구니까 이러죠. 그리고 큰아주버님하고 둘째 아주버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윗사람이면 손윗사람답게 중재하고 말리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냐고요. 매번 제일 먼저 나서서 막내 무시나 해대지를 않나. 집안의 험하고 굳은 일은 모조리 다 떠넘기려고 들려고 하질 않나. 물론 시형제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죠. 형님들도 갈수록 극성맞아졌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든든한 신랑과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로부터 늘 저를 지켜주었거든요. 내 그동안 자식 버릇없이 잘못 키운 죄인 입장이라 모두 내 부덕을 탓하며 참아왔다만 앞으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구나. 재수씨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왜 이래?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아주. 그래 이놈아,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아주. 형이라는 놈이 한참 어린 동생을 이끌어줘야지. 그저 입만 열었다 하면 흠이나 잡아대고 괴롭히기나 해대고 새아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세상 그렇게 살면 못 쓰는 거야 이놈들아.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형. 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와이프한테까지 핏대 세우는 걸 당하고 있을 만큼 내가 바보로 보였어? 그랬다면 착각이야. 분명하게 말하는데 다시는 나 무시하지 마. 내 와이프까지 무시할 생각은 더더욱 꿈도 꾸지 말고. 이처럼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아주 죽이 잘 맞는 콤비였어요. 덕분에 시형제들의 기세는 하루가 다르게 꺾여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주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세상 둘도 없이 의지가 되어주었던 시어머니가 쓰러지더니 사실상 반신불수가 되어 돌아왔거든요. 대대로 시어머니 쪽 집안 가족 병력이었던 중풍 때문이라고 했죠. 말이 어눌해진 시어머니는 짧은 의사소통 한마디조차 쉽게 할 수 없게 되었고 화장실조차 혼자서는 다니기 힘들게 되고야 말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주변에서는 잘 키운 사자 직업 삼형제 덕분에 큰 걱정 없겠다고들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독차지하며 자란
잘난 삼형제들은 병수발을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떠들어댄다는 말이 글쎄.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정정할 때 치료비라도 얼마 받아놓을 걸 그랬어. 왜? 네가 엄마 병수발이라도 들게? 집안 말아먹은 노친네 돈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다고. 작은 형은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병수발이라니. 당장 내 코가 석잔데. 작은 형이랑 큰 형도 뭐 그닥 안심할 입장은 아니거든? 중풍이 엄마 쪽 집안 병력이면 급히 물려받은 우리도 위험하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렇게 되나? 암튼 놓치네. 이래저래 자식들 발목이나 잡아대고 말이야.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속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었죠. 저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냐고요? 물론 핏대를 세워가며 따졌죠. 저희 부부가 목이 다 쉬어버릴 만큼 따진 덕분에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시형제들은 그나마 핏줄이랍시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얘기를 마지못해 꺼냈고요. 물론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요양원 얘기 자체만으로도 못마땅한데 시형제들이 지들 멋대로 알아보기 시작한 요양원은 최대한 값싼 요양원이었거든요. 설상가상 이번에는 형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세상이 뒤집혀도 시어머니를 자기들 집에는 모실 수 없다고 결사 반대하는 주제에 요양원 비용을 형제들끼리 나누어 내는 것조차 아깝다면서요. 저는 결국 참다 또 한 번 폭발하고야 말았죠. 아주버님들, 그리고 형님들, 당신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재수씨는 매번 선을 너무 넘어. 그 세대들은 성격이 다 그 모양인가? 글쎄요. 선을 넘는 건 당신들이죠. 당신들이 자식이라면, 당신들도 사람이라면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입에서 싸구려 요양원이니 그 비용마저도 아깝다느니 하는 얘기들은 나올 수가 없을 테니까. 이봐요, 재수씨. 우리 어머님이 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장성한 자식 넷이나 멀쩡히 두고 왜? 뭘 모르면 그냥 잠자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기나 해요. 아닌 말로다가 엄마 최대한 값싸게 모실 수 있으면 두루두루 좋은 거 아뇨. 오히려 없이 사는 재수씨네 입장에서야 제일 이득일 거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다면 직접 병수발 드시게? 그럴 능력이나 있나 몰라? 그렇게 잘 배우고 잘났다는 양반이 의외로 무식한 구석이 있네요. 하긴 맨날 이런 식이었지. 뭐? 무식? 잘 들어요. 아픈 부모 모시는데 제일 필요한 건 정성이야. 사랑이고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내가 모십니다. 배응망덕한 당신들 대신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돌아섰지만 시형제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그럴만도 했던 것이 맞벌이 부부인 저희 입장에서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24시간 케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흔쾌히 사직서를 내면서까지 신혼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시어머니가 행여라도 저에게 작은 미안함이라도 품지 않도록 거짓말도 쳐가면서요.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정말 저희 결혼한 지 벌써 꽤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사직서 낸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몸 관리도 해가면서 임신 준비도 하고 육아 공부도 하고 뭐 그럴 겸 해서요. 그러니까 절대 미안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에도 어머님이 중풍으로 인해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다. 언젠가는 복으로 돌아올 일 있을 거야. 하는 편지를 적어 저희 부부에게 건넬 때면 저는 늘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어머님이 신랑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았어요. 진심으로. 그로부터 몇 년 뒤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든 제가 임신에 성공하고 또 출산을 앞둔 만삭이 되었을 무렵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형제들이 곧 태어날 조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시형제들은 애 낳고 키우고 하려면 힘들 거라면서 대뜸 시어머니를 자신들이 모셔가겠다는 제안을 걸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시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실망이 워낙에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형제들은 결국 문제의 그날, 저는 간병인에게 시어머니를 잠시 부탁해둔 채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한껏 겁에 질린 간병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시형제들이 제가 병원에 있는 틈을 타서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있다는 전화였죠. 순간 아차 싶었던 저는 일단 간병인에게 택시를 타고 시형제들의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고 신랑과 함께 간병인이 불러주는 주소로 급히 향했어요. 마침내 시형제들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는 그곳의 정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희 부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체 어떤 말과 단어를 가져다 쓰면 그 심경을 반이라도 담아낼 수 있을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곳은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여생을 정리하는 호스피스 병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형제들이 시어머니를 금방 죽을 사람 취급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그들과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시어머니를 구해 신혼집으로 다시 모셨어요. 안정을 되찾은 시어머니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형제들에게 쳐들어갔죠. 그런데 시형제들은 변호사들을 각자 하나씩 낀 채로 무언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왜요? 그렇게 겁이 났어요? 우리가 고소라도 할까봐? 근데 어째? 우린 당신들 고소할 생각 없는데. 고소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당신들 같은 짐승한테는 아무짝에도 소용 없을 테니까. 못 배운 티 그만 내고 이리 와서 좀 앉죠. 나중에 서운하다는 소리 안 하려면. 더 서운할 게 남았나요? 짠맛 쓴맛 결국에는 막장까지 다 보여줘 놓고? 차라리 솔직해집시다. 재수씨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엄마 모셔갔던 거 아냐? 우리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 맞나요? 왜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해? 제가 당신들보다 대체 뭘 먼저 알았다는 건데요? 재수씨가 똥오줌 치워가면서 그 험한 중풍 병수발 들었던 이유, 유산.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어머니 모셔가면서 충분히 말했죠. 자식된 도리로 모셔가는 거라고. 근데 뭐? 유산? 끼워 넣을 걸 끼워 넣어야지. 아님 말고요. 우리 뭐 재수씨랑 막내가 부모 직접 모신 자식한테 더 큰 지분을 배당하게 되어 있는 법 때문에 데려다 모신 줄 알았지. 아닙니다. 아니니까 다시는 상속 얘기 꺼내지도 말고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진심 확실해요? 그 마음 절대 안 변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고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벌이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접근 금지 경고를 던지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서야 황당함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난데없는 유산지분 분할 타령이라니. 시아버님의 사업빚을 갚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던 시어머니가 재산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고 숨기면 또 얼마나 숨겨뒀다고 저러는 건지 저희 부부로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경고가 제대로 먹혀든 모양이라는 점이었어요. 시형제들이 한동안 잠잠했거든요. 그해 겨울 만삭이던 제가 아들을 낳던 날 사랑스러운 손주의 새끼손가락을 조심조심 맞잡으며 첫인사를 나눈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어요. 저희 부부와 손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평온한 미소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아무리 전해봤자 코빼기 한 번을 비추질 않던 시형제들이 장례식장이 다 차려지고 나서야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며 나타났어요. 그것도 각자 변호사 한 사람씩을 또 옆에 낀 채로 말이에요. 그런 시형제들은 명색이 상주라는 작자들이 장례를 모시기는커녕 밤낮으로 유산 지분 싸움만 벌여댔어요. 조문객들이 자신들을 향해 호로자식이라며 혀를 끌끌 차거나 말거나
싸움은 그치질 않았죠. 당연히 시어머니의 마지막 떠나는 자리를 정성껏 지키는 상주는 저와 신랑밖에는 없었고, 장례식 내내 꼴불견 시형제들을 꾹꾹 참아왔던 저희 부부는 발인을 마치고 나서야 길을 나섰어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시형제들을 이끌며 시어머니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요. 저희 부부가 형제들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어느 은행의 금고였고, 저는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을 모두에게 전했어요. 내 평생 못다 갚은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그 빚을 청산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니 너희 막내 내외가 마무리를 지어주렴. 빚이요? 재산이 아니라? 네, 분명 빚이라고 하셨어요. 뭐 헷갈린 건 아니고요.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다던가. 못다 갚은 빚이라고요. 갚지 못한 빚, 부채, 채무. 그러자 시형제들은 들었던 거랑은 얘기가 다르지 않냐며 저들끼리 싸워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큰 기대를 품은 채로 은행 금고까지 따라왔다는 눈치였죠. 저는 아무 관심 없었어요.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제가 어머님이 남긴 빚 전부 세상 딱 하나 남은 자식인 저랑 신랑이 갚아 나가겠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드려야 이 한많은 세상에 작은 미련이나마 남아있지 않도록 전부 지워드려야 어머님 가시는 길이 마음 편한 꽃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얼마나 큰 빚인 줄 알고요. 아직 금고는 열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어머님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일 거예요. 굳게 결심한 저는 금고를 열어 젖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종이장 한 무더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서류들이 차용증이나 채권 서류라고 생각한 시형제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사이 서류들을 찬찬히 훑어보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야 말았어요. 빚과 관련된 서류들이 아니라 작게는 100만 원부터 크게는 억대를 호가하는 주식 증권들이었거든요. 이에 시형제들은 언제 뒷걸음질 쳤냐는 듯 반색하며 금고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엄마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며 만세를 불러대는 시형제들을 통해 그동안 유산 어쩌고 했던 이해 불가능한 행동들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죠. 시형제들이 풍문으로 접했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이랬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신랑이 결혼하던 무렵부터 쌈짓돈으로 아름아름 주식 재테크를 시작했었는데 중풍으로 쓰러지던 즈음부터 눈에 띄게 상한가를 달리기 시작하더니 상한가 퍼레이드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던 제가 만삭이 되던 시점까지 쭉 이어졌고 그 주식 채권이 수십억 대에 이른다는 이야기였죠. 그랬던 거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전부 사실이었고 시형제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전부 돈, 유산 때문이었어요. 중풍 병수발을 해왔던 저희 부부가 행여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까 질투한 나머지 시어머니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버렸고 그래놓고는 정작 병수발 들 자신은 없어서 시어머니를 호스피스 병동에 처박아 둔 채로 희희낙낙 유산 싸움이나 벌이고 있었던 거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시형제들을 향한 환멸의 치를 떨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시형제들은 또 각자의 변호사들에게 빨리 와달라며 전화를 돌리느라 바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졌던 탓에 별 다른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고 유산 따위에는 욕심조차 없었기에 변호사니 뭐니 준비도 못한 저희 부부에게 불리했던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주식증권들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제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이거 어머님 친필 편지예요. 확실해요? 엄마 친필 편지 확실하냐고 재수씨. 맞아요. 중풍 때문에 삐뚤빼뚤해진 글씨체. 어머님 확실해요. 그걸 우리더러 믿으라고요? 설마
지금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거? 그럼 은행을 믿던가요? 어머님의 금고라는 보증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테니까. 그러자 은행 직원이 어머님의 금고가 맞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고, 저는 어머님의 편지를 또박또박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착한 막내 내외 듣거라. 내 평생 미처 다 갚지 못하고 떠나는 빚이 있으니 너희가 대신 마무리 지어주려무나. 첫 번째 빚은 늦둥이 막내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마음의 빚이란다. 다른 형제들처럼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 지금껏 무시당하며 살게 만들었던 업보란다. 그러니 내 유산의 절반으로 막내 아들을 향한 빚을 갚는다. 두 번째 빚은 회사에 사표까지 내가며 병수발을 들어주었던 막내 며느리, 친딸이나 진배 없는 너를 향한 고마움이다. 유산의 남은 절반으로 그 고마움을 갚는다. 닥치라니까. 적혀있는 그대로 읽는 거 맞아? 왜 우리 삼형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냐고. 정 못 믿겠으면 당신네들이 직접 읽어보던가요. 마침 씨형제들이 연락했던 변호사들이 헐레벌떡 도착했고, 그중 대표 변호사 하나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넘겨받아 마저 읽게 되었어요. 너희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 삶이 다했다는 것이겠지. 순리인이 너무 슬퍼 말고 떠나는 길에서야 편지를 공개한다며 서운해 말거라. 형제놈들로부터 너희를 지키고자 죽은 뒤에야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 살아 생전에 유언장을 공표하면 내용을 고쳐놓으라는 성화에 나와 막내 내외가 모진 고생을 했을 테니 말이다. 더불어 한창 경황 없을 막내 내외를 위해 공증까지 맞춰두었으니 너희 금수만도 못한 형제들은 10원 한 잔 눈독 들이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평생 반성하며 살아. 내 저승에서도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시어머니의 편지는 동시에 유서인 셈이었어요. 글귀의 내용대로 유일한 유언장임을 증명하는 공증서류가 발견되었으니까요. 이에 변호사들마저 시형제들에게 고개를 내저으며 저희 부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없다는 사실을 전했고, 잠시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대답했어요. 정말 유산 욕심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금고를 열던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주버님들을 자식 취급 안 하기로 했으니 당신들은 권리 없어요. 어머님에게는 오직 저와 신랑만이 세상 유일한 자식이었으니 마지막 떠나는 마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수십억 유산을 상속받은 저희 부부는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직장을 다녀요.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죠. 저는 육아를 하는 한편으로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저를 두고 글쎄 천사라네요. 그만큼 열심히 해왔고 이쁨도 받는다는 뜻이겠죠. 애석하게도 금수만도 못한 시형제들은 여전히 사자 직업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 자식들도 시형제들을 꼭 빼닮았는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돈으로밖에 안 보거든요. 부모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뻔히 보고 자랐으니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시형제들의 삶은 결국 실패해버린 것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훗날 시형제들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가 아주 훤하니까요.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 아들은 사람같이 따뜻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